걷기만 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변합니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많아지고 등이 구부러지는 등의 외적인 변화와 더불어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태어나서 80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80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약해서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합니다. 개인에 따라 그 차이가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까요?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근력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건강 장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저축, 보험, 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내 손발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라는 책으로 저자 김원경, 출판사 비타북스입니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 100세 시대, 노쇠는 병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75세 고령자가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다면 건강하지 않고 약을 먹고 있지 않으면 건강한 것일까? 중년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지방간 등의 질환이 있는지가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고령기가 되면 대부분 만성질병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다. 1984년 WHO 세계보건기구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이 자립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평가할 것을 주장한다. 즉 고령자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근력이나 보행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건강하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다. 고령기에는 생활기능의 자립 여부가 건강에 중요한 개념이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고 혼자 걸어서 외출을 할 수 있고 혼자 목욕을 할 수 있고 여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뇌경색 후유증이 남았더라도 건강하다고 봐야 한다. 고령기의 건강 개념은 질병의 유무가 아니다. 고령기 건강의 목표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즉 고령기의 건강 증진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자립에 필요한 근력이나 보행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당장 75세 대책을 세워라.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은 앞으로 두 가지 기간으로 나뉘게 된다. 첫 번째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다.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먹고 싶으면 먹으러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손과 내 발로 해결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장애 기간이다. 허약해서 걷기가 힘들고 넘어질까 두려워서 활동을 제한한다. 먹으러 나가고 싶지만 밖에 나갈 수 없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러 갈 수 없는 기간이다. 현실은 어떨까? 일본 후생성이 2017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남자의 장애기간은 8.84년, 여자의 장애기간은 12.35년이다. 다시 말해 남자는 9년 가까이, 여자는 12년 이상을 죽기 전에 일상생활 중의 장애, 즉 내 손발로 독립적으로 사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2018년 WHO가 발표한 건강수명 조사 자료를 보면 싱가폴이 76.2세로 가장 길고 일본이 74.8세로 2위이며 우리나라는 73.0세로 9위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8년 가까이 건강수명이 짧은 셈이다. 100세 시대는 많은 희망을 안겨주지만 연장된 시간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도 동시에 준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건강수명에 달렸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수명도 함께 늘어나지 않으면 노년의 고통만 연장될 뿐이다.
누구도 남은 인생의 상당 기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요양원 침대에서 누워 지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수명을 늘리고 장애 기간을 줄여야 한다. 75세 이후부터 장기노인 요양보험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75세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장애 기간이 시작되느냐, 건강 수명이 계속 이어지느냐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75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대책이 없다면 빨리 75세 대책을 세우라고 말하고 싶다. 모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에서 시작된다. 나는 항상 허약 예방과 낙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본 후생성 통계 자료를 보면 65세에서 75세까지는 뇌졸중 등 뇌심혈관 질환으로 장기 요양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75세가 넘으면 낙상이나 허약, 보행장애 등과 같은 노년 증후군으로 장기 요양 상태에 들어가는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만성질환보다는 노년 증후군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노년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은 노화로 인한 근감소다. 노화로 근감소가 진행되면 근력 저하가 보행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보행 기능 저하가 활동량 감소로 다시 근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노화로 인한 근육과 근력의 감소, 노년기 건강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력이 줄어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첫 번째,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 낙상과 관련된 위험 인자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근력이 저하되면 낙상 위험이 4.4배 증가한다. 낙상에 의한 골절이 노년기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 두 번째, 보행기능 장애가 나타난다.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면 허벅지부터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고 또 가장 많이 빠져나간다.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보폭이 좁아지고 속도가 느려진다. 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평형 감각까지 나빠지면 보행장애 위험이 5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다. 세 번째, 허약과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진다. 근력은 허약이나 근감소증의 진단 항목이다. 쉽게 말해 근력이 저하되면 허약과 근감소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네 번째, 요실금이 발생하기 쉽다. 근력 저하는 요실금 발생과도 관련이 깊다는 사실은 추적조사로 규명되었다. 근력이 1kg 저하되면 요실금 발생률이 남자는 3%, 여자는 8% 증가한다. 근감소증, 노년 증후군의 근본적인 원인. 노화가 아니라 근감소증일 수 있다. 점점 힘이 사라지고 기력이 약해지면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다 입맛이 떨어지고 체중이 빠져서 계단을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걷는 것도 피곤하게 느껴진다. 이런 경우 검사를 해보면 근감소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흔하다.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하면 근력이나 보행 속도가 떨어지면서 낙상 위험이 올라간다. 낙상을 하면 쉽게 골절이 되고 그대로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근감소증이다. 노화로 근육량이 줄어들면 보행 기능이 떨어지면서 활동량이 줄고 허약과 낙상, 요실금 등과 같은 노년 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노화로 인한 근감소량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줄어드는 속도는 늦출 수 있다. 근육량이 기준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근감소증도 예방할 수 있다. 흔히 젊었을 때와 체중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체중이 비슷해도 체지방과 근육의 비율은 다르다. 예를 들어 똑같은 50kg이라고 해도 젊은이는 근육량 40kg, 지방량 10kg이고 고령자는 근육량 35kg, 지방량 15kg일 수 있다. 그러니 체중만 보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은 같아도 근육이 계속 감소한다. 빠져나가는 근육을 적극적으로 붙들어두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문제는 근감소증은 본인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나는 일본에서 최초로 근감소증에 대한 집단조사를 통해
근감소증 노인의 특징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75세 이상 노인 1377명을 2008년까지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다. 다음과 같이 근감소증 특징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하고 보행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 BMI 체질량 지수가 18.98로 저체중에 가깝다. 2. 종아리 둘레가 30.17cm로 아주 가늘다. 3. 골밀도가 저하되었다. 4. 보행 속도가 대단히 느리다. 5. 다리 근력이 저하되었다. 6. 골다공증과 빈혈이 있다. 7. 낙상률이 매우 높다. 8. 60세 이후에 골절이 많고 특히 대퇴골경부 골절과 허리골절이 많다. 근감소증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한다.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20대에서부터 90대 남녀를 대상으로 근육량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대에 최대 근육량을 보이고 80대에 최소 근육량을 보인다. 20대에 비해 80대의 근육량은 남성이 29.5%, 여성이 23.6% 정도 줄어든다. 근육량의 감소를 부위별로 보면 다리 근육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근감소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다시 말해 보행 기능 저하, 근력 저하, 낙상 증가, 골밀도 저하 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체 강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체 강화 운동을 하면 보행 기능이 향상되고, 보행 기능이 향상되면 활동량이 증가하고, 활동량이 증가하면 식욕이 왕성해지고, 식욕이 왕성해지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근육량이 증가하면 근력이 향상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하체 운동은 근력 강화 운동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빠른 걸음이 근력 향상에 효과적인데 허약한 고령자는 빨리 걷기는커녕 10분 이상 걷기도 힘들 수 있다. 건강에 자신이 있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빠르게 걷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허약해서 빠르게 걷지 못할 때는 천천히 걸어도 좋다. 걷다가 힘들면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한다. 걷다가 힘들면 쉬고 쉴 때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다시 걷고 이렇게 3개월 정도 운동을 하다 보면 걷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두 번째, 단백질 식품을 몇 끼 챙겨 먹고 운동을 한다. 근감소증 고령자의 경우 영양만으로 근육량은 향상될 수 있지만 근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양을 보충하고 난 뒤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를 몇 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75세 이상 근감소증 고령자 155명을 대상으로 운동과 영양이 근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영양이나 운동만으로 근육량은 약간 증가해도 근력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영양 공급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근육량도 증가하고 근력도 좋아진다.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결과는 4년 후 나왔다. 근감소증 고령자 중에서 운동교실에 참가한 사람과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14년간 추적해서 비교한 결과 운동과 영양을 함께 공급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은 4년 후에도 근력이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다리 근력 저하가 크지 않았고 보행 기능도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낙상 횟수도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단백질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하면 노화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근감소증 예방이나 개선에는 근육량, 근력, 보행 속도가 중요하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과 보행 기능이다. 근육량이 아무리 증가해도 근력 향상과 보행 기능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근감소증 예방 및 개선 운동은 근력 향상과 보행 기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운동을 통해 근육량과 근력, 보행 기능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기 때문에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근육 박사가 알려주는 최고의 건강법. 약이 아닌 근력 강화 운동으로 해결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어르신들에게 건강 강연을 할 기회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일본에는 고령자에게 좋은 약이 많나요?
운동 말고 몸에 좋은 약을 먹고 싶어요. 기운나게 하는 약은 없습니까?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몸을 움직이는 운동보다 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궁금증 또한 운동에 대한 것보다는 약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다. 일본 고령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년의 삶은 연금과 근력이 결정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사회적으로 고령자들이 근력 강화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 고령자들 개인의 노력이 더해져 건강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노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근육 키우기와 근력 강화다. 이것은 약이 아닌 근력 강화 운동으로만 가능하다. 대도시 고령자들 75세 이상 1,3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운동 습관이 있는 고령자들의 경우 4년 후 생활기능 저하가 현저하게 억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운동 습관이 건강한 노화의 비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후 근감소증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납득할 수 없다는 어르신들이 있다. 나는 매일 4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근감소증인 거죠? 걷기가 좋은 운동인 것은 분명하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쉬운 방법에 비해 혈액순환 촉진, 생활습관병 예방, 다이어트 효과, 신진대사 촉진, 스트레스 해소, 뇌 활성화 등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고 노화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걷는 곳으로 알려진 아이치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걷기 운동이 노화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연구를 진행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6년 동안 걷기 운동을 열심히 했어도 악력 11%, 등근력 25%, 수직뛰기 20%, 심폐기능 12%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걷기만 하면 언제까지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순간이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에서는 근력 강화 운동 붐이 일어났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어르신들끼리 모여 노쇠에 대처하기 위해 근력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75에서 79세의 근력과 보행 속도는 10년 전 65에서 69세와 거의 비슷해졌다. 일본은 근력 강화 운동 후 10년 더 젊어진 셈이다. 하루 10분 노년 증후군을 예방하는 전신 근력 강화 운동. 하루 10분 투자로 건강 수명을 늘린다. 사람은 태어나서 두 손과 두 발을 써서 네 발로 움직이고 신체가 발달하면서 점차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직립보행을 하게 된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똑바로 섰던 몸이 점차 구부정해지면서 지팡이를 사용해 세 발로 걷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항중력근의 역할이 크다. 항중력근은 이름 그대로 중력을 이겨내고 몸을 똑바로 세워주는 근육이다. 젊었을 때는 항중력근이 튼튼해서 몸을 반듯하게 일자로 세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항중력근이 약해지면 몸이 점차 구부정해진다. 그에 따라 걸음걸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직립보행의 비효율적인 체형이 되기 때문에 보폭도 줄어들고 보행 속도도 느려진다.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든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 싶다면 항중력근의 약화를 막는 운동을 해야 한다. 항중력근 운동은 자세 유지, 보행 기능 유지, 노년 증후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 유지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오래도록 두 발로 걷고 두 손을 움직이고 싶다면 항중력근을 부지런히 단련해야 한다. 많은 항중력근이 있지만 그 중에서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항중력근은 상체를 곧게 세워주는 척추기립근, 자세 유지와 힘의 원천인 복근, 넘어지지 않고 잘 걷게 해주는 둔근, 하퇴삼두근, 전경골근, 내전근, 장요근 등이다. 이와 같은 근육을 고루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실시한다면 노년에도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활기차게 살 수 있다. 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20대부터 80대까지 근력의 변화를 분석한 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자는 60대부터, 여자는 50대부터 근력의 감소 속도가 빨라진다. 적어도 이 시기부터는
적극적인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의 근력 강화 운동으로 노년기를 대비한 근육 연금을 부어보자.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하기 전 다음 내용을 알아두면 운동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다. 1. 어느 부위에 근력 강화가 필요한지 파악한다. 강화해야 할 부위의 우선순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잘 넘어지는 사람, 요실금이 있는 사람,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 등에 따라 먼저 강화해야 할 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아주 가벼운 단계부터 시작한다. 고령자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부작용, 즉 운동이 신체에 주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힘든 운동이 효과가 좋다는 생각은 오해다. 강한 강도로 반복 횟수를 적게 하는 것과 가벼운 강도로 반복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의 운동 효과는 비슷하다. 고령자에게는 가벼운 강도로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적합하다. 3. 조금 힘든 정도에서 멈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몇 회를 몇 분 동안 하라는 운동 지침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는 이와 같은 지침이 필요 없다. 몸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 몸 상태에 맞춰 하면 된다. 자신이 했을 때 조금 힘이 드는 정도가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다. 어떤 사람은 5회, 어떤 사람은 10회, 적정 반복 횟수는 모두 다르다. 3번 했을 때 힘들다면 거기까지만 한다. 3번까지 하다 보면 힘이 점점 덜 든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4번까지 해본다. 4번 했을 때 조금 힘이 들면 4번이 적정 횟수다. 이렇게 점점 횟수를 올리며 운동한다. 4.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생활화한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맨몸으로 하는 운동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고령자가 건강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근력 강화 운동과 젊은 사람들이 실시하는 근력 강화 운동은 다르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하자. 5. 준비 운동을 한다.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하기 전에 부상 예방과 효과 증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 나이가 들면 부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운동 중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근력 강화 운동과 걷기 운동을 병행한다. 운동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일주일에 3회 이상, 1회 20분 이상씩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근력 강화 운동과 걷기 운동을 1:1 비율로 실시한다. 근력 강화 운동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는 방법. 첫 번째, 걷기 운동은 절반은 빠른 걸음, 절반은 보통 걸음으로 걷는다. 빠른 걸음일 때는 최대한 보폭을 넓혀서 걷는다. 두 번째, 일주일에 3회 이상 집에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바로 밖에 나가 10분 정도 걷는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집에서 2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밖에 나가 20분간 걷는 것이다. 세 번째, 한 번에 20분씩 근력 강화 운동이나 걷기 운동을 하기 힘들다면 집에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밖에 나가 10분간 걷고 집에 돌아와 물을 한 잔 마신다. 그리고 다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밖에 나가 다시 10분간 걷는다. 네 번째, 혹은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밖에 나가 20분간 걷고 돌아와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다섯 번째, 밖에서 10분간 걷고 중간에 벤치나 의자 등에 앉아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다시 10분간 걷고 다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노년 증후군을 예방하는 근력은 따로 있다. 전경골근, 낙상을 예방한다. 나이가 들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낙상이다. 낙상의 60%는 걷다가 발생하고 이 중 40%는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다. 장애물이 있어서가 아니다. 20에서 25%는 평평한 평지에서 걸려 넘어진다. 고령자 낙상은 주로 허리나 다리 근육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발걸림과 관련이 있는 근육이 전경골근이다. 즉 낙상 예방을 위해 강화해야 할 첫 번째 표적 근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전경골근은 종아리 앞쪽의 정강이 주위 근육으로 발끝을 위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노화로 전경골근이 약해지면 보행 시 발끝이 잘 들어 올려지지 않아서 아주 낮은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지기 쉽다. 전경골근이 발끝을 무릎 쪽으로 잘 들어 올리지 못하면 보폭도 좁아지고 보행 속도도 저하된다. 전경골근은 보행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므로 평상시 발끝을 올리는 체조를 통해 전경골근을 강화시키면 낙상 위험도 줄어들고 보행 기능도 유지할 수 있다. 대퇴사두근. 일상생활을 좌우한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대퇴사두근을 강화하세요. 건강교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 중 하나다. 노화는 다리부터라는 말이 있듯 다리는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다. 노년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리의 근육량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부분에 위치한 큰 근육군으로 외측광근, 내측광근, 중간광근, 대퇴직근, 총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퇴사두근은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 중 하나로 다리를 펴거나 구부리는 역할을 한다. 즉 걷거나 달릴 때, 바닥이나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장 큰 힘을 낸다. 노년기의 근감소로 인해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앉았다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 몸을 지탱하는 모든 동작이 위태로워진다. 단순히 보행과 관련된 동작뿐 아니라 바닥에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도 허벅지 힘이 필요하다. 즉 대퇴사두근의 약화는 허약, 보행기능 저하, 낙상 등과 같은 노년증후군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 일상생활 중 겪기 쉬운 불편한 증상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전근. 바른 걸음걸이를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를 모으고 앉는 것이 힘들다. 내전근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내전근은 고관절의 내전, 다시 말해 다리를 모으거나 골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다. 그래서 내전근이 약해지면 앉아있을 때 다리가 벌어지는 일명 쩍벌 자세를 취하게 된다. 걸을 때 팔자 걸음이 심해지는 것도 내전근이 약해졌다는 신호다. 두 발의 각도가 많이 벌어질수록 보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보행 장애 개선을 위해서도 내전근 운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소변을 보고 싶을 때 참지 못하는 배뇨장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내전근의 약화다. 요실금 예방 및 개선과 보행 자세 개선이 필요하다면 내전근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책에는 여러 가지 근력 강화 운동법을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여러 여건상 영상에 첨부하지 못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변합니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많아지고 등이 구부러지는 등의 외적인 변화와 더불어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태어나서 80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80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약해서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합니다. 개인에 따라 그 차이가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까요?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근력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건강 장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저축, 보험, 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내 손발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라는 책으로 저자 김원경, 출판사 비타북스입니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 100세 시대, 노쇠는 병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75세 고령자가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다면 건강하지 않고 약을 먹고 있지 않으면 건강한 것일까? 중년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지방간 등의 질환이 있는지가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고령기가 되면 대부분 만성질병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다. 1984년 WHO 세계보건기구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이 자립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평가할 것을 주장한다. 즉, 고령자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근력이나 보행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건강하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다. 고령기에는 생활기능의 자립 여부가 건강의 중요한 개념이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고, 혼자 걸어서 외출을 할 수 있고, 혼자 목욕을 할 수 있고, 여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뇌경색 후유증이 남았더라도 건강하다고 봐야 한다. 고령기의 건강 개념은 질병의 유무가 아니다. 고령기 건강의 목표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즉, 고령기의 건강 증진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자립에 필요한 근력이나 보행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당장 75세 대책을 세워라.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은 앞으로 두 가지 기간으로 나뉘게 된다. 첫 번째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다.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먹고 싶으면 먹으러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손과 내 발로 해결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장애 기간이다. 허약해서 걷기가 힘들고 넘어질까 두려워서 활동을 제한한다. 먹으러 나가고 싶지만 밖에 나갈 수 없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러 갈 수 없는 기간이다. 현실은 어떨까? 일본 후생성이 2017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남자의 장애기간은 8.84년, 여자의 장애기간은 12.35년이다. 다시 말해 남자는 9년 가까이, 여자는 12년 이상을 죽기 전에 일상생활 중의 장애, 즉 내 손발로 독립적으로 사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2018년 WHO가 발표한 건강수명 조사 자료를 보면 싱가폴이 76.2세로 가장 길고 일본이 74.8세로 2위이며 우리나라는 73.0세로 9위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8년 가까이 건강수명이 짧은 셈이다. 100세 시대는 많은 희망을 안겨주지만 연장된 시간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도 동시에 준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건강수명에 달렸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수명도 함께 늘어나지 않으면 노년의 고통만 연장될 뿐이다. 누구도 남은 인생의 상당 기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요양원 침대에서 누워 지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수명을 늘리고 장애기간을 줄여야 한다. 75세 이후부터 장기노인 요양보험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75세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장애기간이 시작되느냐, 건강수명이 계속 이어지느냐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75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대책이 없다면 빨리 75세 대책을 세우라고 말하고 싶다. 모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에서 시작된다. 나는 항상 허약 예방과 낙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본 후생성 통계 자료를 보면 65세에서 75세까지는 뇌졸중 등 뇌심혈관 질환으로 장기 요양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75세가 넘으면 낙상이나 허약, 보행장애 등과 같은 노년 증후군으로 장기 요양 상태에 들어가는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만성질환보다는 노년 증후군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노년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은 노화로 인한 근감소다. 노화로 근감소가 진행되면 근력 저하가 보행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보행 기능 저하가 활동량 감소로 다시 근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노화로 인한 근육과 근력의 감소, 노년기 건강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력이 줄어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첫 번째,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 낙상과 관련된 위험 인자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근력이 저하되면 낙상 위험이 4.4배 증가한다. 낙상에 의한 골절이 노년기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 두 번째, 보행기능 장애가 나타난다.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면 허벅지부터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고 또 가장 많이 빠져나간다.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보폭이 좁아지고 속도가 느려진다. 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평형 감각까지 나빠지면 보행장애 위험이 5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다. 세 번째, 허약과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진다. 근력은 허약이나 근감소증의 진단 항목이다. 쉽게 말해 근력이 저하되면 허약과 근감소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네 번째, 요실금이 발생하기 쉽다. 근력 저하는 요실금 발생과도 관련이 깊다는 사실은 추적 조사로 규명되었다. 근력이 1kg 저하되면 요실금 발생률이 남자는 3%, 여자는 8% 증가한다. 근감소증, 노년 증후군의 근본적인 원인. 노화가 아니라 근감소증일 수 있다. 점점 힘이 사라지고 기력이 약해지면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다 입맛이 떨어지고 체중이 빠져서 계단을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걷는 것도 피곤하게 느껴진다. 이런 경우 검사를 해보면 근감소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흔하다.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하면 근력이나 보행 속도가 떨어지면서 낙상 위험이 올라간다. 낙상을 하면 쉽게 골절이 되고 그대로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근감소증이다. 노화로 근육량이 줄어들면 보행 기능이 떨어지면서 활동량이 줄고 허약과 낙상, 요실금 등과 같은 노년 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노화로 인한 근감소량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줄어드는 속도는 늦출 수 있다. 근육량이 기준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근감소증도 예방할 수 있다. 흔히 젊었을 때와 체중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체중이 비슷해도 체지방과 근육의 비율은 다르다. 예를 들어 똑같은 50kg이라고 해도 젊은이는 근육량 40kg, 지방량 10kg이고 고령자는 근육량 35kg, 지방량 15kg일 수 있다. 그러니 체중만 보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은 같아도 근육이 계속 감소한다. 빠져나가는 근육을 적극적으로 붙들어두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문제는 근감소증은 본인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나는 일본에서 최초로 근감소증에 대한 집단조사를 통해 근감소증 노인의 특징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75세 이상 노인 1377명을 2008년까지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다. 다음과 같이 근감소증 특징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하고 보행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 BMI 체질량 지수가 18.98로 저체중에 가깝다. 2. 종아리 둘레가 30.17cm로 아주 가늘다. 3. 골밀도가 저하되었다. 4. 보행 속도가 대단히 느리다. 5. 다리 근력이 저하되었다. 6. 골다공증과 빈혈이 있다. 7. 낙상률이 매우 높다. 8. 60세 이후에 골절이 많고 특히 대퇴골경부 골절과 허리골절이 많다. 근감소증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한다.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20대에서부터 90대 남녀를 대상으로 근육량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대에 최대 근육량을 보이고 80대에 최소 근육량을 보인다. 20대에 비해 80대의 근육량은 남성이 29.5%, 여성이 23.6% 정도 줄어든다. 근육량의 감소를 부위별로 보면 다리 근육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근감소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다시 말해 보행기능 저하, 근력 저하, 낙상 증가,
골밀도, 저하 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체 강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체 강화 운동을 하면 보행 기능이 향상되고, 보행 기능이 향상되면 활동량이 증가하고, 활동량이 증가하면 식욕이 왕성해지고, 식욕이 왕성해지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근육량이 증가하면 근력이 향상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하체 운동은 근력 강화 운동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빠른 걸음이 근력 향상에 효과적인데, 허약한 고령자는 빨리 걷기는커녕 10분 이상 걷기도 힘들 수 있다. 건강에 자신이 있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빠르게 걷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허약해서 빠르게 걷지 못할 때는 천천히 걸어도 좋다. 걷다가 힘들면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한다. 걷다가 힘들면 쉬고, 쉴 때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다시 걷고, 이렇게 3개월 정도 운동을 하다 보면 걷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두 번째, 단백질 식품을 몇 끼 챙겨 먹고 운동을 한다. 근감소증 고령자의 경우 영양만으로 근육량은 향상될 수 있지만 근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양을 보충하고 난 뒤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를 몇 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75세 이상 근감소증 고령자 155명을 대상으로 운동과 영양이 근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영양이나 운동만으로 근육량은 약간 증가해도 근력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영양 공급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근육량도 증가하고 근력도 좋아진다.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결과는 4년 후 나왔다. 근감소증 고령자 중에서 운동교실에 참가한 사람과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14년간 추적해서 비교한 결과, 운동과 영양을 함께 공급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은 4년 후에도 근력이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다리 근력 저하가 크지 않았고, 보행 기능도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낙상 횟수도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단백질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하면 노화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근감소증 예방이나 개선에는 근육량, 근력, 보행 속도가 중요하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과 보행 기능이다. 근육량이 아무리 증가해도 근력 향상과 보행 기능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근감소증 예방 및 개선 운동은 근력 향상과 보행 기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운동을 통해 근육량과 근력, 보행 기능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기 때문에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근육 박사가 알려주는 최고의 건강법. 약이 아닌 근력 강화 운동으로 해결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어르신들에게 건강 강연을 할 기회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일본에는 고령자에게 좋은 약이 많나요? 운동 말고 몸에 좋은 약을 먹고 싶어요. 기운나게 하는 약은 없습니까?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몸을 움직이는 운동보다 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궁금증 또한 운동에 대한 것보다는 약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다. 일본 고령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년의 삶은 연금과 근력이 결정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사회적으로 고령자들이 근력 강화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 고령자들 개인의 노력이 더해져 건강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노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근육 키우기와 근력 강화다. 이것은 약이 아닌 근력 강화 운동으로만 가능하다. 대도시 고령자들 75세 이상 1,3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운동 습관이 있는 고령자들의 경우 4년 후 생활기능 저하가 현저하게 억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운동 습관이 건강한 노화의 비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후 근감소증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납득할 수 없다는 어르신들이 있다. 나는 매일 4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근감소증인 거죠? 걷기가 좋은 운동인 것은 분명하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쉬운 방법에 비해 혈액순환 촉진, 생활습관병 예방, 다이어트 효과, 신진대사 촉진, 스트레스 해소,
뇌 활성화 등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고 노화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걷는 곳으로 알려진 아이치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걷기 운동이 노화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연구를 진행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6년 동안 걷기 운동을 열심히 했어도 악력 11%, 등근력 25%, 수직뛰기 20%, 심폐기능 12%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걷기만 하면 언제까지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순간이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에서는 근력 강화 운동 붐이 일어났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어르신들끼리 모여 노쇠에 대처하기 위해 근력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75에서 79세의 근력과 보행 속도는 10년 전 65에서 69세와 거의 비슷해졌다. 일본은 근력 강화 운동 후 10년 더 젊어진 셈이다. 하루 10분 노년 증후군을 예방하는 전신 근력 강화 운동. 하루 10분 투자로 건강 수명을 늘린다. 사람은 태어나서 두 손과 두 발을 써서 네 발로 움직이고 신체가 발달하면서 점차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직립보행을 하게 된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똑바로 섰던 몸이 점차 구부정해지면서 지팡이를 사용해 세 발로 걷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항중력근의 역할이 크다. 항중력근은 이름 그대로 중력을 이겨내고 몸을 똑바로 세워주는 근육이다. 젊었을 때는 항중력근이 튼튼해서 몸을 반듯하게 일자로 세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항중력근이 약해지면 몸이 점차 구부정해진다. 그에 따라 걸음걸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직립보행의 비효율적인 체형이 되기 때문에 보폭도 줄어들고 보행 속도도 느려진다.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든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 싶다면 항중력근의 약화를 막는 운동을 해야 한다. 항중력근 운동은 자세 유지, 보행 기능 유지, 노년 증후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 유지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오래도록 두 발로 걷고 두 손을 움직이고 싶다면 항중력근을 부지런히 단련해야 한다. 많은 항중력근이 있지만 그 중에서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항중력근은 상체를 곧게 세워주는 척추기립근, 자세 유지와 힘의 원천인 복근, 넘어지지 않고 잘 걷게 해주는 둔근, 하퇴삼두근, 전경골근, 내전근, 장요근 등이다. 이와 같은 근육을 고루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실시한다면 노년에도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활기차게 살 수 있다. 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20대부터 80대까지 근력의 변화를 분석한 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자는 60대부터, 여자는 50대부터 근력의 감소 속도가 빨라진다. 적어도 이 시기부터는 적극적인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의 근력 강화 운동으로 노년기를 대비한 근육 연금을 부어보자.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하기 전 다음 내용을 알아두면 운동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다. 1. 어느 부위에 근력 강화가 필요한지 파악한다. 강화해야 할 부위의 우선순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잘 넘어지는 사람, 요실금이 있는 사람,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 등에 따라 먼저 강화해야 할 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아주 가벼운 단계부터 시작한다. 고령자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부작용, 즉 운동이 신체에 주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힘든 운동이 효과가 좋다는 생각은 오해다. 강한 강도로 반복 횟수를 적게 하는 것과 가벼운 강도로 반복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의 운동 효과는 비슷하다. 고령자에게는 가벼운 강도로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적합하다. 3. 조금 힘든 정도에서 멈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몇 회를 몇 분 동안 하라는 운동 지침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는 이와 같은 지침이 필요 없다. 몸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 몸 상태에 맞춰 하면 된다. 자신이 했을 때 조금 힘이 드는 정도가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다. 어떤 사람은 5회, 어떤 사람은 10회, 적정 반복 횟수는 모두 다르다. 3번 했을 때 힘들다면 거기까지만 한다. 3번까지 하다 보면
힘이 점점 덜 든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4번까지 해본다. 4번 했을 때 조금 힘이 들면 4번이 적정 횟수다. 이렇게 점점 횟수를 올리며 운동한다. 4.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생활화한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맨몸으로 하는 운동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고령자가 건강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근력 강화 운동과 젊은 사람들이 실시하는 근력 강화 운동은 다르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하자. 5. 준비 운동을 한다.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하기 전에 부상 예방과 효과 증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 나이가 들면 부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운동 중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근력 강화 운동과 걷기 운동을 병행한다. 운동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일주일에 3회 이상, 1회 20분 이상씩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근력 강화 운동과 걷기 운동을 1:1 비율로 실시한다. 근력 강화 운동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는 방법. 첫 번째, 걷기 운동은 절반은 빠른 걸음, 절반은 보통 걸음으로 걷는다. 빠른 걸음일 때는 최대한 보폭을 넓혀서 걷는다. 두 번째, 일주일에 3회 이상 집에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바로 밖에 나가 10분 정도 걷는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집에서 2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밖에 나가 20분간 걷는 것이다. 세 번째, 한 번에 20분씩 근력 강화 운동이나 걷기 운동을 하기 힘들다면 집에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밖에 나가 10분간 걷고 집에 돌아와 물을 한 잔 마신다. 그리고 다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밖에 나가 다시 10분간 걷는다. 네 번째, 혹은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밖에 나가 20분간 걷고 돌아와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다섯 번째, 밖에서 10분간 걷고 중간에 벤치나 의자 등에 앉아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다시 10분간 걷고 다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노년증후군을 예방하는 근력은 따로 있다. 전경골근, 낙상을 예방한다. 나이가 들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낙상이다. 낙상의 60%는 걷다가 발생하고 이 중 40%는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다. 장애물이 있어서가 아니다. 20에서 25%는 평평한 평지에서 걸려 넘어진다. 고령자 낙상은 주로 허리나 다리 근육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발걸림과 관련이 있는 근육이 전경골근이다. 즉 낙상 예방을 위해 강화해야 할 첫 번째 표적 근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전경골근은 종아리 앞쪽의 정강이 주위 근육으로 발끝을 위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노화로 전경골근이 약해지면 보행 시 발끝이 잘 들어 올려지지 않아서 아주 낮은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지기 쉽다. 전경골근이 발끝을 무릎 쪽으로 잘 들어 올리지 못하면 보폭도 좁아지고 보행 속도도 저하된다. 전경골근은 보행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므로 평상시 발끝을 올리는 체조를 통해 전경골근을 강화시키면 낙상 위험도 줄어들고 보행 기능도 유지할 수 있다. 대퇴사두근, 일상생활을 좌우한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대퇴사두근을 강화하세요. 건강교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 중 하나다. 노화는 다리부터라는 말이 있듯 다리는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다. 노년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리의 근육량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부분에 위치한 큰 근육군으로 외측광근, 내측광근, 중간광근, 대퇴직근, 총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퇴사두근은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 중 하나로 다리를 펴거나 구부리는 역할을 한다. 즉 걷거나 달릴 때, 바닥이나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장 큰 힘을 낸다. 노년기의 근감소로 인해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앉았다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 몸을 지탱하는 모든 동작이 위태로워진다. 단순히 보행과 관련된 동작뿐 아니라 바닥에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도 허벅지 힘이 필요하다.
즉 대퇴사두근의 약화는 허약, 보행기능 저하, 낙상 등과 같은 노년 증후군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 일상생활 중 겪기 쉬운 불편한 증상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전근, 바른 걸음걸이를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를 모으고 앉는 것이 힘들다. 내전근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내전근은 고관절의 내전, 다시 말해 다리를 모으거나 골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다. 그래서 내전근이 약해지면 앉아있을 때 다리가 벌어지는 일명 쩍벌 자세를 취하게 된다. 걸을 때 팔자 걸음이 심해지는 것도 내전근이 약해졌다는 신호다. 두 발의 각도가 많이 벌어질수록 보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보행 장애 개선을 위해서도 내전근 운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소변을 보고 싶을 때 참지 못하는 배뇨장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내전근의 약화다. 요실금 예방 및 개선과 보행 자세 개선이 필요하다면 내전근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책에는 여러 가지 근력 강화 운동법을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여러 여건상 영상에 첨부하지 못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말하고 나서 아차하는 순간이 있다. 본능적으로 상대의 표정을 훔쳐본다. 미세한 동공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면 한 발 늦었다. 하트를 보내려고 했는데 화살이 됐다. 완벽한 실수라고 하기엔 궁색하다. 왜 또 그랬을까? 습관처럼 굳은 말을 바꾸기란 사실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화법을 익히고 말 공부를 하는 것은 말이 곧 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인격을 드러내준다. 하지만 말투는 습관이기에 습관처럼 쓰는 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오명을 쓰기도 하고 의도와 달리 해석되어 상대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말실수를 한다. 우리의 관계는 말투에서 열고 말투가 닫는다. 지금까지 나의 말투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오늘 소개할 책은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라는 책으로 저자 김범준, 출판사 유영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아부를 들을 때가 아니라 아부를 해야 할 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이상해, 기피해라고 말하며 배척하는 우리 모습을 정확히 지적한 부분이 있다.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와 조금이라도 다른 성격의 사회를 믿을 수 없는 기괴한 존재로 간주하며 심히 혐오하고는 한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방이나 외계라는 표현의 부정적 뉘앙스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 내 생각을 강요하고 타인의 생각을 기괴한 것으로 규정하는 순간 오히려 나 자신부터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의 질적 수준을 이제는 물리적인 시간의 길고 짧음만으로 측정할 수 없게 됐다. 아니, 그저 그런 직장 생활을 20년간 해온 50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며 자영업을 2년간 해낸 30에게 세상의 지혜가 더 몰려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어른의 품격, 노인의 지혜 같은 표현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긴 하다. 그렇지만 품격과 지혜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선 말투 하나의 선택에도 마음을 써야 한다. 말투 하나 잘못되어 표현 방식이 자신의 의도와 어긋나는 바람에 평생 쌓아온 품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 주위엔 무수하게 많다. 요즘의 20대, 30대 중에는 유난히 도망자가 많단다. 학교에서 도망치고, 직장에서 도망치고, 사업자가 됐다가 다시 도망치고. 하지만 나는 그들의 도망을 탓하지 않는다. 경험을 통한 삶의 만족감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도망치는 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 섰을 때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도망은 옳다. 도망치려는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50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 대신 잔류를 택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말투가 있다. 아부의 말투다. 언짢을 수도 있겠다. 지금껏 아부를 하며 살아왔어. 50이면 이제 아부를 들어야 할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이다. 과거에 그 쓰라린 아부해야만 했던 인생 인정한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아부를 들으려 애쓰다간 앞으로 남은 시간마저 또 아부나 하면서 아니 아부조차 할 대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아부도 잘하면 예술이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아부야말로 진짜다. 아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들게 마련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바라는 것 없이 하는 칭찬과 달리 아부는 무언가 이득을 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아부에 능한 이들을 두고 간도 쓸개도 없다라며 비아냥거리곤 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한 번쯤 아부하는 사람에게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바로 나 아닌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때다. 내가 아부하지 않아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식대로 해서 돌아오는 불이익을 온전히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면? 그런 거라면 차라리 참을 만하다. 그러나 내가 자존심을 세운 결과 내 가족이나 조직원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부를 해서 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아닐까? 아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모르겠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자. 공통분모를 찾아낸다. 아부는 나와 상대방의 공통점을 무조건 칭찬하는 일이다. 50이 되어 아부를 듣기보다 하는데 익숙해진다면 인간관계가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 찾기로 말문을 열자. 상대방에 대한 나의 관심, 나와 당신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상대방을 무장해제하는데 제격인 아부의 기술이다. 아부는 정중한 유혹의 기술이다. 아부는 52, 10, 20, 30 그리고 40에게 할 때 비로소 빛이 난다. 아부가 멋진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의 경험은 무엇이었는지를 사전에 자세히 공부한 사람만이 아부를 잘할 수 있다. 그렇다. 50의 말투에는 디테일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아부력을 키우는 비결이다. 나를 낮추면 상대방이 알아서 높여준다. 자학 개그 말투를 즐겨 쓰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을 살짝 낮춤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편하게 인식하게 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문제는 이런 효과가 아주 일시적이라는 데 있다. 다른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막상 자신을 비하한 말에 사람들이 동조하며 웃음을 터뜨리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건가 싶어지면서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뿐 아니다. 유머를 유머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저 사람은 쉽게 대해도 되는구나라고 느껴 함부로 대할 가능성도 있다.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며 귀하고도 귀한 것이다. 겸손과 자기 비하를 구별할 줄 알아야 자기도 보호하고 나아가 타인도 존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신을 낮추는 건 50의 말투로 괜찮은 전략이다. 50에는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스스로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자아까지는 아니더라도 낮춤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되는 자기 자랑은 이제 개그의 소재가 될 만큼 지난 세대의 허풍으로 취급된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말투가 필수다. 자신을 낮출수록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50은 멋지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이 오히려 높여주게 되는 겸손의 말투를 50에게 적극 추천한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끝까지 하지 않을 것. 나이가 들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입담보다 말투가 더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나이와 지위는
곧 말투의 영향력이기도 하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잘 살펴야 한다. 나에게 어떤 선택 권한이 있을 때 나의 선택을 실행할 사람이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상대방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말한다면 속된 말로 꼰대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무조건 겸손해지겠다라는 생각은 대화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에 분노를 드러낸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모욕을 받더라도 덮어둔다라는 말이 있다. 침묵하는 상대방이 어떤 고통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섣부른 판단으로 하는 말투의 위험성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일상은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하는 말들로 가득하다. 함부로 판단해서 내뱉는 말만큼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것도 없다. 선배 중 한 분은 만나면 말을 늘 편하게 하고 상대의 심정을 거슬리지 않게 대화를 이끈다.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말을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조언을 청했다. 말을 잘하는 비결이라. 글쎄, 먼저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 다음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바로 소통의 달인 아닐까? 말의 달인이 되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첫째,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를 안다. 둘째, 그것을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50이라면 기억해둘 만한 말투 사용의 기술이다. 해선 안 될 말이 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 생각해보니 별것 아니다. 그런데 실제 대화의 현장에선 어렵고 또 어렵다. 하기야, 갑자기 좋은 말투로 세상과 소통하기가 어디 쉬울까? 누군가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자기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아주 작은 말이라도 누군가 나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면 세상은 살만할 것이다. 행복을 찾는 것보다 불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작정 용기를 내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건 쉽지 않다. 그때 누군가가 내 앞에 문을 열어주고 길을 안내해준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 테다. 마찬가지다. 불행을 피하는 것 이상으로 불행이 왔을 때 그것을 기억 너머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나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조언까지 해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언젠가 나도 그랬다. 갑자기 닥친 난제를 해결하려고 기를 쓰다가 결국 번아웃이 되어버렸다. 스트레스를 받아 몸까지 상했다.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때 우연히 만나게 된 심리상담사가 좀 쉬었다 해요. 뭘 그리 집착합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병이에요 라고 조언해 주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나는 그때 찾은 것 같다. 괜한 경쟁의식으로 에너지가 고갈됐음에도, 사람 욕심 때문에 인맥 하나 더 만들겠다고 그 난리를 피웠음에도 정말 필요한 것을 잊고 있던 나를 그가 위로해 주었고 그로 인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다. 자신보다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줄 아는 50의 모습,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한때 멘토라는 말이 유행했다.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를 뜻하는데 사실 멘토는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자신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위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도, 자기 아들과 딸도,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카페의 아르바이트 직원도 모두 멘토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50, 아니 60, 70 그리고 80이 되어서도 세상의 부름을 받지 않을까. 자신보다 약한 사람만 찾아다니며 마치 상대방도 모르는 그 자신에 대해 자기는 빤히 알고 있다는 듯 건방진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자제한다면 완전 매력 호감형의 50이라는 호평을 듣게 될 테다. 50의 말투, 이제 잘난 체와는 이별을 고하도록 하자. 대신 겸손함으로 데코레이션을 해보자. 조금 덜 가지되 조금 더 베푼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니, 보지 못했던 관계도 잘 보일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헬조선을 외치더라도 우리만큼은 긍정성을 잃지 말고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에게 어깨를 다독여주는 존재로 50이 재평가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잘난 체하는 말투나 행동, 50이 되어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싶은가? 누군가의 멘토,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 그렇게나 있는 척을 해보고 싶은가? 자신보다 어린 사람, 자신보다 약한 사람도 멘토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따뜻하고 겸손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를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 50답지 않을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며 겸손을 가득 담아 말할 줄 안다면 어느새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는 50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말의 내용만큼 형식이 중요하다. 모든 문제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기업인의 몰락도, 정치인의 멸망도, 한 가정의 붕괴도 모두 잘못된 말투의 결과다. 금배지에 잘나가는 대권주자든, 쟁쟁한 기업의 사장이든, 한 가정의 가장이든 수십 년 쌓아온 공든탑이 말투 하나로 우르르 무너진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기에 말 한 번 잘못하면 한 번에 훅 간다니까라면서 조심한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말투는 본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에 여차하는 순간 입 한 번 잘못 놀려 모든 것을 잃는다. 사실 말투를 따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50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해오지 않았을까. 어찌어찌해서 기업에 입사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내면서 승승장구하고 그에 따라 리더십 교육 과정에 참여해 리더의 언어 같은 걸 공부한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변했는가? 며칠 또는 몇 시간의 대화법 교육으로 관계의 핵심인 소통의 기술을 마스터했는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 터이다. 우리 50, 솔직히 인생의 그 길고 긴 시간을 지맘대로 말해왔다. 그렇게 지맘대로 말하다가 많은 해악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은 해악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고 말투를 배울 환경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소통을 배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소통의 내용만큼이나 소통의 방법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50은 얼굴을 바라보고 하는 소통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는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소통이 일반화됐다. 50은 사회에 진출할 때 소통을 잘하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 인사를 잘하는 것, 공손하게 대답하는 것 등을 대단한 기술처럼 배웠다. 그런 50에게 요즘 급부상하는 90년생 등의 젊은 세대는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다. 50에게 90년생이 장벽인 것처럼 90년생에게 50도 마찬가지다. 한쪽에선 척하면 알아야지 라면서 짜증을 내고 다른 한쪽에선 말이 안 통해라면서 투덜거린다. 아쉬운 건 우리다. 소통의 흐름에서 소외되고 나서야 뒤늦게 아차 하며 이마를 친다.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여전히 과거의 구닥다리 말투로 관계를 맺으려 하니 여기저기서 한 소리 듣는다. 꼰대라나 뭐라나. 이 순간조차 아차.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기는커녕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야. 라며 자기를 방어하기 바쁘니 관계가 삐걱댈 수밖에. 바닥을 친 것 같은 50, 시련을 간신히 이겨낸 50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시험대가 눈앞에 닥친 것이다. 말하기라는 시험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 하나만 머릿속에 꼭 담아둬도 중간, 아니 중간 이상은 간다. 그동안 자신의 말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서도 돈벌이를 하고 무난히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던 축복받은 세대였음을 냉철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운을 기대하지 말아야 관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물론 이전의 나와 전혀 다른 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속된 말로 넘사벽일 수도 있겠다. 집안에서 대화가 안 되는 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꾸나라고 할 줄 알아야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딸에게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줄 알아야 하니 말이다. 말은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한데 50이 되어 배워야 할 대화법의 내용과 형식은 아득할 정도로 많기만 하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해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50은 결국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만 듣게 될 것이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는 순간 50의 삶은 더없이 팍팍해질 것이다. 무서운 미래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변할 것인가, 묻힐 것인가.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말하고 나서 아차하는 순간이 있다. 본능적으로 상대의 표정을 훔쳐본다. 미세한 동공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면 한 발 늦었다. 하트를 보내려고 했는데 화살이 됐다. 완벽한 실수라고 하기엔 궁색하다. 왜 또 그랬을까? 습관처럼 굳은 말을 바꾸기란 사실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화법을 익히고 말 공부를 하는 것은 말이 곧 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인격을 드러내준다. 하지만 말투는 습관이기에 습관처럼 쓰는 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오명을 쓰기도 하고 의도와 달리 해석되어 상대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말실수를 한다. 우리의 관계는 말투에서 열고 말투가 닫는다. 지금까지 나의 말투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오늘 소개할 책은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라는 책으로 저자 김범준, 출판사 유영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아부를 들을 때가 아니라 아부를 해야 할 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이상해, 기피해라고 말하며 배척하는 우리 모습을 정확히 지적한 부분이 있다.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와 조금이라도 다른 성격의 사회를 믿을 수 없는 기괴한 존재로 간주하며 심히 혐오하고는 한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방이나 외계라는 표현의 부정적 뉘앙스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 내 생각을 강요하고 타인의 생각을 기괴한 것으로 규정하는 순간 오히려 나 자신부터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의 질적 수준을 이제는 물리적인 시간의 길고 짧음만으로 측정할 수 없게 됐다. 아니, 그저 그런 직장 생활을 20년간 해온 50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며 자영업을 2년간 해낸 30에게 세상의 지혜가 더 몰려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어른의 품격, 노인의 지혜 같은 표현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긴 하다. 그렇지만 품격과 지혜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선 말투 하나의 선택에도 마음을 써야 한다. 말투 하나 잘못되어 표현 방식이 자신의 의도와 어긋나는 바람에 평생 쌓아온 품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 주위엔 무수하게 많다. 요즘의 20대, 30대 중에는 유난히 도망자가 많단다. 학교에서 도망치고, 직장에서 도망치고, 사업자가 됐다가 다시 도망치고. 하지만 나는 그들의 도망을 탓하지 않는다. 경험을 통한 삶의 만족감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도망치는 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 섰을 때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도망은 옳다. 도망치려는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50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 대신 잔류를 택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말투가 있다. 아부의 말투다. 언짢을 수도 있겠다. 지금껏 아부를 하며 살아왔어. 50이면 이제 아부를 들어야 할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이다. 과거에 그 쓰라린 아부해야만 했던 인생 인정한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아부를 들으려 애쓰다간 앞으로 남은 시간마저 또 아부나 하면서, 아니 아부조차 할 대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아부도 잘하면 예술이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아부야말로 진짜다. 아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들게 마련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바라는 것 없이 하는 칭찬과 달리
아부는 무언가 이득을 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아부에 능한 이들을 두고 간도 쓸개도 없다라며 비아냥거리곤 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한 번쯤 아부하는 사람에게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바로 나 아닌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때다. 내가 아부하지 않아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식대로 해서 돌아오는 불이익을 온전히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면? 그런 거라면 차라리 참을 만하다. 그러나 내가 자존심을 세운 결과 내 가족이나 조직원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부를 해서 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아닐까? 아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모르겠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자. 공통분모를 찾아낸다. 아부는 나와 상대방의 공통점을 무조건 칭찬하는 일이다. 50이 되어 아부를 듣기보다 하는데 익숙해진다면 인간관계가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 찾기로 말문을 열자. 상대방에 대한 나의 관심, 나와 당신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상대방을 무장해제하는데 제격인 아부의 기술이다. 아부는 정중한 유혹의 기술이다. 아부는 52, 10, 20, 30 그리고 40에게 할 때 비로소 빛이 난다. 아부가 멋진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의 경험은 무엇이었는지를 사전에 자세히 공부한 사람만이 아부를 잘할 수 있다. 그렇다. 50의 말투에는 디테일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아부력을 키우는 비결이다. 나를 낮추면 상대방이 알아서 높여준다. 자학 개그 말투를 즐겨 쓰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을 살짝 낮춤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편하게 인식하게 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문제는 이런 효과가 아주 일시적이라는 데 있다. 다른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막상 자신을 비하한 말에 사람들이 동조하며 웃음을 터뜨리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건가 싶어지면서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뿐 아니다. 유머를 유머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저 사람은 쉽게 대해도 되는구나라고 느껴 함부로 대할 가능성도 있다.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며 귀하고도 귀한 것이다. 겸손과 자기 비하를 구별할 줄 알아야 자기도 보호하고 나아가 타인도 존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신을 낮추는 건 50의 말투로 괜찮은 전략이다. 50에는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스스로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자아까지는 아니더라도 낮춤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되는 자기 자랑은 이제 개그의 소재가 될 만큼 지난 세대의 허풍으로 취급된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말투가 필수다. 자신을 낮출수록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50은 멋지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이 오히려 높여주게 되는 겸손의 말투를 50에게 적극 추천한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끝까지 하지 않을 것. 나이가 들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입담보다 말투가 더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나이와 지위는 곧 말투의 영향력이기도 하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잘 살펴야 한다. 나에게 어떤 선택 권한이 있을 때 나의 선택을 실행할 사람이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상대방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말한다면 속된 말로 꼰대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무조건 겸손해지겠다라는 생각은 대화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에 분노를 드러낸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모욕을 받더라도 덮어둔다라는 말이 있다. 침묵하는 상대방이 어떤 고통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섣부른 판단으로 하는 말투의 위험성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일상은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하는 말들로 가득하다. 함부로 판단해서
내뱉는 말만큼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것도 없다. 선배 중 한 분은 만나면 말을 늘 편하게 하고 상대의 심정을 거슬리지 않게 대화를 이끈다.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말을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조언을 청했다. 말을 잘하는 비결이라. 글쎄, 먼저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 다음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바로 소통의 달인 아닐까? 말의 달인이 되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첫째,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를 안다. 둘째, 그것을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50이라면 기억해둘 만한 말투 사용의 기술이다. 해선 안 될 말이 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 생각해보니 별것 아니다. 그런데 실제 대화의 현장에선 어렵고 또 어렵다. 하기야, 갑자기 좋은 말투로 세상과 소통하기가 어디 쉬울까? 누군가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자기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아주 작은 말이라도 누군가 나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면 세상은 살만할 것이다. 행복을 찾는 것보다 불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작정 용기를 내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건 쉽지 않다. 그때 누군가가 내 앞에 문을 열어주고 길을 안내해준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 테다. 마찬가지다. 불행을 피하는 것 이상으로 불행이 왔을 때 그것을 기억 너머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나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조언까지 해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언젠가 나도 그랬다. 갑자기 닥친 난제를 해결하려고 기를 쓰다가 결국 번아웃이 되어버렸다. 스트레스를 받아 몸까지 상했다.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때 우연히 만나게 된 심리상담사가 좀 쉬었다 해요. 뭘 그리 집착합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병이에요 라고 조언해 주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나는 그때 찾은 것 같다. 괜한 경쟁의식으로 에너지가 고갈됐음에도 사람 욕심 때문에 인맥 하나 더 만들겠다고 그 난리를 피웠음에도 정말 필요한 것을 잊고 있던 나를 그가 위로해 주었고 그로 인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다. 자신보다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줄 아는 50의 모습,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한때 멘토라는 말이 유행했다.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를 뜻하는데 사실 멘토는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자신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위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도, 자기 아들과 딸도,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카페의 아르바이트 직원도 모두 멘토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50, 아니 60, 70 그리고 80이 되어서도 세상의 부름을 받지 않을까. 자신보다 약한 사람만 찾아다니며 마치 상대방도 모르는 그 자신에 대해 자기는 빤히 알고 있다는 듯 건방진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자제한다면 완전 매력 호감형의 50이라는 호평을 듣게 될 테다. 50의 말투, 이제 잘난 체와는 이별을 고하도록 하자. 대신 겸손함으로 데코레이션을 해보자. 조금 덜 가지되 조금 더 베푼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니 보지 못했던 관계도 잘 보일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헬조선을 외치더라도 우리만큼은 긍정성을 잃지 말고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에게 어깨를 다독여주는 존재로 50이 재평가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잘난 체하는 말투나 행동, 50이 되어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싶은가? 누군가의 멘토,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 그렇게나 있는 척을 해보고 싶은가? 자신보다 어린 사람, 자신보다 약한 사람도 멘토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따뜻하고 겸손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를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 50답지 않을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며 겸손을 가득 담아 말할 줄 안다면
어느새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는 50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말의 내용만큼 형식이 중요하다. 모든 문제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기업인의 몰락도, 정치인의 멸망도, 한 가정의 붕괴도 모두 잘못된 말투의 결과다. 금배지에 잘나가는 대권주자든, 쟁쟁한 기업의 사장이든, 한 가정의 가장이든 수십 년 쌓아온 공든탑이 말투 하나로 우르르 무너진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기에 말 한 번 잘못하면 한 번에 훅 간다니까라면서 조심한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말투는 본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에 여차하는 순간 입 한 번 잘못 놀려 모든 것을 잃는다. 사실 말투를 따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50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해오지 않았을까. 어찌어찌해서 기업에 입사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내면서 승승장구하고 그에 따라 리더십 교육 과정에 참여해 리더의 언어 같은 걸 공부한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변했는가? 며칠 또는 몇 시간의 대화법 교육으로 관계의 핵심인 소통의 기술을 마스터했는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 터이다. 우리 50, 솔직히 인생의 그 길고 긴 시간을 지맘대로 말해왔다. 그렇게 지맘대로 말하다가 많은 해악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은 해악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고 말투를 배울 환경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소통을 배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소통의 내용만큼이나 소통의 방법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50은 얼굴을 바라보고 하는 소통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는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소통이 일반화됐다. 50은 사회에 진출할 때 소통을 잘하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 인사를 잘하는 것, 공손하게 대답하는 것 등을 대단한 기술처럼 배웠다. 그런 50에게 요즘 급부상하는 90년생 등의 젊은 세대는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다. 50에게 90년생이 장벽인 것처럼 90년생에게 50도 마찬가지다. 한쪽에선 척하면 알아야지 라면서 짜증을 내고 다른 한쪽에선 말이 안 통해라면서 투덜거린다. 아쉬운 건 우리다. 소통의 흐름에서 소외되고 나서야 뒤늦게 아차 하며 이마를 친다.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여전히 과거의 구닥다리 말투로 관계를 맺으려 하니 여기저기서 한 소리 듣는다. 꼰대라나 뭐라나. 이 순간조차 아차.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기는커녕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야 라며 자기를 방어하기 바쁘니 관계가 삐걱댈 수밖에. 바닥을 친 것 같은 50, 시련을 간신히 이겨낸 50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시험대가 눈앞에 닥친 것이다. 말하기라는 시험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 하나만 머릿속에 꼭 담아둬도 중간, 아니 중간 이상은 간다. 그동안 자신의 말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서도 돈벌이를 하고 무난히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던 축복받은 세대였음을 냉철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운을 기대하지 말아야 관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물론 이전의 나와 전혀 다른 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속된 말로 넘사벽일 수도 있겠다. 집안에서 대화가 안 되는 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꾸나라고 할 줄 알아야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딸에게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줄 알아야 하니 말이다. 말은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한데 50이 되어 배워야 할 대화법의 내용과 형식은 아득할 정도로 많기만 하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해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50은 결국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만 듣게 될 것이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는 순간 50의 삶은 더없이 팍팍해질 것이다. 무서운 미래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변할 것인가, 묻힐 것인가.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